제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본 이후에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팀 혹은 엉망진창인 축구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첼시의 경기는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8강 두 번째 매치데이가 끝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가 두 경기가 있었고, 한국인 선수가 뛰고 있는 밀란과 나폴리의 매치업도 어느 정도 관심을 국내에서는 모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관심을 모았던 매치업은 사실 레알 마드리드과 첼시의 경기였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과 첼시의 경기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후반전 비교적 초반에 퇴장도 있었고, 그러면서 홈팀인 마드리드이 약간은 싱겁게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와 바이언의 경기에 대해서 리뷰를 했던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가 3대 0으로 승리를 했지만 3대 0이라는 경기 결과가 내용을 반영을 하질 못하고, 그리고 내용은 되려 경기 결과와는 다르게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았다. 되려 경기를 진 쪽인 바이언이 상당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레알 마드리드과 첼시의 경기는 사실상 그 반대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결과가 경기의 내용을 잘 반영했다. 즉 홈팀인 레알 마드리드이 2대 0으로 승리를 할 만했다. 혹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2대 0이 아니고 한 4대 0, 5대 0으로 이겼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기였다. 그것도 경기의 내용을 상당히 잘 반영한 페어한, 그러니까 공평한 경기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첼시 팬분들이 계시다면은 약간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경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었고요. 조금 더 이제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제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본 이후에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팀 혹은 엉망진창인 축구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첼시의 경기는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약간 제가 일을 할 때도, 코치 일을 할 때도 훈련이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게임 모델이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축구를 하는 11명으로서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기만 하면서 공의 소유권을 계속해서 상대에게 내줄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중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점심시간 축구는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점심시간 축구는 그냥 밤마다 그냥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와서, 물론 뭐 시스템 같은 경우 뭐 4-4-2로 하자, 4-3-3으로 하자 해서 경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오더라는 게 없습니다. 팀 안에 있는 게임 모델은 또 너무 나간 거고, 게임 모델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통해서 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을 뺏었다가 뺏겼다가 뺏었다가 뺏겼다가, 그리고 그냥 공이 가는 곳으로 우르르 갔다가, 그리고 공을 뺏겼을 때는 공을 가진 선수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돌격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만 하기 때문에 이제 공의 소유권을 또 다시 내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저는 일을 할 때 이게 점심시간 축구를 우리는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온전하게 팀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과의 경기에서 첼시가 사실상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거의 점심시간 축구를 방불케 하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첼시가 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그리고 경기에서 2대 0으로 0대 2로 패배를 한 것이 왜 공정한, 공평한 결과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항상 그렇듯이 11대 11의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경기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5-3-2 혹은 3-5-2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섰고,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4-3-3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3-2 혹은 3-5-2 시스템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던 첼시의 입장에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은, 보통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는 가져갈 수 있는 우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 국면에서의 우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니까 아실 거예요. 수비 국면에서는 백5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센터백이 3명이고 백5를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5를 구성하기 때문에, 특히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까지 물러났을 경우에 상대가 계속해서 수비를 하는 팀 입장에서 자신들의 진영에서 경기를 할 경우에 페널티 박스 인근에서 수적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수적으로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공간 자체를 빽빽하게 유지하면서 선수와 선수 사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인터벌, 선수와 선수 사이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할 가능성이 비교적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4를 활용하는 팀도 후반전 들어서 뭐 1점 차로 이기고 있다든지, 혹은 이제 경기 흐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경기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백4에서 백5로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죠. 지난 주말 있었던 경기에서 아스날이 리버풀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수비 국면이지만, 거꾸로 공격 국면에서는
이제 이 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는 우위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윙백입니다. 좌우에 있는 윙백인데 백4와 다르게 백3의 경우에는 윙백이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경기장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등분을 했을 때 여기가 하프 스페이스 채널이고 가운데가 센터 채널이고 그리고 바깥을 사이드 채널이라고 얘기하는데 백3에서 윙백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확보했을 경우에는 사이드 채널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윙백이 고정적으로 공간을 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 공격 국면으로 끌고 넘어왔을 때, 특히 상대가 백4를 활용해서 수비 진영을 구축했을 경우에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윙백이 좌우 폭과 높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센터백에게 패스라인이 센터백이 압박을 받아서, 센터백이 안쪽에서부터 압박을 받아서 가까운 패스라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와서 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때도 이미 중요한 것은 보시게 되면은 상대 2선, 그러니까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의 등 뒤에서 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여기서 2대1 상황이 나와 있고, 지금처럼 만약에 처음부터 내려와서 받게 되면은 윙백이 공을 받았을 때 윙백을 압박하는 대상이 상대의 윙이 되게 되지만, 만약에 센터백이 상대의 윙의 압박을 받아서 여기서 가까운 패스라인으로 공을 받게 되면은 상대 윙의 등 뒤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윙백을 막아야 하는 선수는 상대 풀백 혹은 상대 미드필더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 미드필더가 끌려왔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2대1이 나올 수가 있게 되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상대 미드필더가 지역방어 입장에서 막아야 하는 우리의 선수가, 같은 팀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를 두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적 우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고, 거꾸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상대 풀백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상대 풀백의 등 뒤를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고, 최근 축구를 보면요, 보통은 이제 하프 스페이스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풀백의 등 뒤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풀백의 등 뒤를 공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 공을 받게 되면 여기서 2대1 상황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경기였다고 친다면 까르바알에 대해서 칠웰과 주앙 펠릭스가 2대1 상황을 형성해서 주앙 펠릭스가 까르바알의 등 뒤에서 공을 받게 되는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 하프 스페이스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받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풀백의 등 뒤를 공략하는 상황이 하프 스페이스 채널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사실 하프 스페이스 채널을 공략했다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는 풀백의 등 뒤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백의 등 뒤를 공략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 백3, 특히 3-5-2가 됐든 3-4-3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백3 시스템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는 우위는 윙백이 좌우폭을 확보함과 동시에 높이를 가져감으로써 상대 2선의 등 뒤에서, 지금은 호드리구의 등 뒤인데 상대 2선의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공을 윙백이 받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풀백의 등 뒤를 공략할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코바시치와 캉테, 이제 인사이드 하프 이 둘의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첼시의 경우로 하자면 코바시치의 경우에는 조금 더 포지셔널하게 미드필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공에 대해서, 특히 엔조 페르난데스가 공을 가졌을 때 한 라인 밑으로 가서 공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캉테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공이 없을 때도 전진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전진을 하고 한 명이 내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대 백4에 대해서 4명에 대해서 5대4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반대쪽 인사이드 하프까지 넘어와서 4대6, 6대4의 수적 우위 또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이 가능케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은 뭐다? 바로 윙백이 상대 윙보다 낮은 위치가 아니고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만약에 센터백에서 안쪽으로 코바시치로 패스가 향했을 경우에는 상대가 안쪽으로 이제 좁혀들게 되겠죠. 안쪽으로 좁혀들게 되고, 이때 좁혀들었을 경우, 안쪽으로 좁혀들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채널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 공을 한번 안쪽으로 전개했다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여기서 또 뭐 1대1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다이렉트로, 조금 얼리 크로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얼리 크로스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차로 안쪽 공간을 활용해서 바깥쪽 공간을 활용하고, 혹은 아까 봤던 것처럼 바깥쪽 공간을 활용해서 풀백의 등 뒤를 공략하는 형태로 바깥쪽 공간에서 안쪽 공간으로, 그러니까 사이드 채널에서 하프 스페이스 채널로 들어오는 형태로 공격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백3, 좌우 윙백을 확보하는 시스템은 이런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번 경기에서 첼시는 이런 모습을 썩 많이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되려
제가 뭐 숫자로 세보지는 않았지만 빈도로 따진다면, 퇴장 전까지의 빈도로 따진다면 이러한 상황이 나온 경우보다 나오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운동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전반전 이제 28분경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이 거의 수비 진영으로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고 첼시가 지공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때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했던 좌우 윙백의 포지션인데요. 지금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로 거의 완전히 정렬이 되어 있고, 이선까지 완전히 정렬이 되어 있진 않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 측면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직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백라인과 이선이 나머지까지는 8명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첼시는 여기서는 온전하게 지공을 가져가야 하고 3-5-2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첼시는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윙백의 높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이 수비로 완전히 전환이 된 것에 비해 첼시의 경우에는 리스 제임스는 제가 말씀드린 상대 풀백이 자신을 막아야 하는 상황을 전혀 만들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뭐냐면 전환의 속도에서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뒤져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에 비해서 첼시의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명백하게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측면을 보자면은 약간 지금 사진에는 나오지 않는데 약간 여기 머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칠웰인데, 칠웰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으로 그리고 위치적으로 백포를 사용하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지셔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둘이 정상적으로 포지셔닝을 가져갔다면 있어야 하는 위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상대 풀백과 동일한 높이여야 하거든요. 상대 풀백과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와야 하지만 이 둘은 현재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상당히 먼 포지셔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조금 전환의 속도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보다 늦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의 순환을 통해서 이 윙백 둘이 해당 위치까지 올라올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고 지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야 하는데, 근데 거꾸로 여기서 첼시가 한 선택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안쪽 공간에 있던 스털링에게 패스를 집어넣고, 여기서 스털링은 공을 가지고 정렬된 백라인을 향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돌격 앞으로를 행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 진영 자체를 완전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쪽 공간 자체에는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완전히 좁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어떤 형태가 돼야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으로 공격을 전개해서 상대를 모여들게 한 이후에 사이드 채널로 바깥으로 패스를 전개해서 공격을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 혹은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좁게 정렬이 된 수비를 공략하는 방법에서는요. 반면에 첼시는 이 상황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치 점심시간 축구를 방불케 하는 것처럼 공을 잡은 스털링이 그대로 안쪽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드리블을 행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정렬된 백라인에게 공의 소유권을 내주고 다시금 수비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실 수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약간 숫자가 나와 있죠. 44분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44분경에 발생했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첼시는 공의 소유권을 되찾은 이후에 앞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개를 해야지만 백패스 옵션도 열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첫 패스가 앞으로 나가는 패스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첼시는 지금 상황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게 전환의 속도에서 져 있는 상태입니다. 숫자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백라인이 구축이 돼 있고 미드필더 라인까지 아까랑 거의 동일하게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정도를 제외하고는 8명이 거의 온전하게 수비 진영을 갖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미 세미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냐면 지공으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죠. 역습을 시도했지만 상대가 우리보다 전환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해서 돌격 앞으로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인식을 해서 지금 해당 상황인 것을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역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점유를 해서 지공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도 보게 되면 왼쪽 측면에 있는 것은 윙백이 아니고 캉테가 와 있고, 수적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8명이 보이는 반면에 첼시의 경우에는 5명만 보이게 되거든요. 5명만 보이지만 근데 여전히 첼시는 여기서도 돌격 앞으로, 특히 어느 공간?
측면으로 공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위한 윙백 옵션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렬된 상대 수비의 중앙 공간으로 센터 채널에서 공격을 무리하게 전개하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재전환, 수비를 하다가 공을 뺏어서 공격으로 전환했지만 다시금 상대에게 공의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재차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영의 간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선과 2선, 3선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역습을 경기에서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지금 전반 43분경에 발생했던 상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공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보시면은 칠웰이 올라와 있기는 하죠. 칠웰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상대의 풀백과 같은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근데 칠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조금 더 올바른 포지셔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풀백이었던 까르발의 등 뒤, 그러니까 조금 더 바깥쪽에, 등 뒤는 인간의 신체 구조상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쪽으로 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뒤쪽으로 물러나서 이 정도 공간, 그러니까 좌우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항상 얘기하는 스트롱 사이드와, 그러니까 골대가 두 개 있는 구기 종목은 공이 있는 쪽 사이드는 항상 수비 입장에서는 스트롱 사이드, 강한 쪽 사이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보시게 되면 수비로 거의 정렬이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뭐 밀리타옹이 전진을 해 있는데 전진을 한 것은 아무래도 내려가서 공을 받는 주앙 펠릭스에 대해서 마크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전진해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백라인과 2선이 다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장을 가로로 2등분 했을 때 공이 있는 쪽 사이드를 완벽하게 스트롱 사이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비 진영 구축해 놓고 수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위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 지공을 전개하는 첼시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공격을 지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스트롱 사이드의 반대쪽 사이드죠. 스트롱 사이드의 반대쪽 사이드인 윅사이드 쪽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 방향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짧은 패스를 통해서 넘어올 수도 있고, 혹은 롱 패스를 통해서 한 번에 넘어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근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윙백이 안으로 좁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공격 방향의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 옵션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윙백도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서 득점에 가담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해당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경기장을 세로로 3등분 했을 때 전체적인 진영을 파이널 서드까지 끌어들여서 크로스 혹은 피니싱을 통해서 상대 골대를 직접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상황일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첼시는 여전히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상황이 아니고 진영을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7웰의 위치는 그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의 경우에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 윙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백스리가 가진 이점을 전혀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은 리스 제임스의 위치는 상대 왼쪽 풀백이었던 까마빙가와 동일한 높이에 있어야 했지만 여전히 리스 제임스는 상대 윙이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러면서 첼시는 수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아무런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하자면은 방금 전까지 봤던 윙백의 높이 관련해서 예시로 들 수 있는 상황은 훨씬 많습니다. 예시는 훨씬 많고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아무래도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제일 핵심적이었던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경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퇴장이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또 한번 보면서 왜 제가 굳이 첼시를 왜 그렇게까지 약간 폄하하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점심시간 축구였다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상황은 첼시가 역습을 한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였던 쿠르투아가 공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골키퍼가 공을 잡았다는 것은 공격 과정이 한 차례 끝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지금 쿠르투아 골키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을 잡고 있는데 쿠르투아 골키퍼가 공을 잡은 시점이,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셔야 돼요. 57분 51초입니다. 57분 51초인데요. 그 이후 상황을 이어서 보게 되면 57분 51초에 쿠르투아 골키퍼가 공을 잡아서 첼시의 공격이 한 차례 끝났고, 공격이 한 차례 끝난 이후에 쿠르투아 골키퍼에서 공이 나와서 다시금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공격의 턴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때 근데 레알 마드리드이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지공에 가깝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시간을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57분 51초에서 58분 4초까지, 그러니까 13초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잘 볼게요. 13초가 흘러간 거예요. 13초가 흘러가는 상태인데 13초가 지난 시점까지도 첼시는 아직까지도 수비 진영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첼시는 공격할 때는 3-5-2에 가깝게 공격을 했고 3-5-2 시스템이 이제 수비 국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5-3-2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백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백라인 같은 경우는 얼추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물론 지금 보시는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의 경우는 여전히 백라인 높이까지는 돌아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에 2선은 3명이 온전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2선의 앞에 있어야 할 1선의 존재입니다. 주앙 펠릭스는 화면에는 어느 정도 잘 보이기는 하죠. 하지만 정상적이었다면은 주앙 펠릭스의 위치 또한 어디가 돼야 하냐면은, 정상적이었다면 주앙 펠릭스의 위치 또한 구성되어 있는 2선의 앞이 되어야 합니다. 앞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5-3-2 진영이 가지고 있는 수비 국면에서의 또 다른 이점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5-3-2 형태를 구축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면, 통상적으로 1선과 2선이 구축이 되었을 경우 지금 보실 수 있는 빨간 선의 끝에 1선 선수들이 주앙 펠릭스와 스털링이 위치를 하게 된다면은 1선과 2선이 자연스럽게 대각선 형태로 배치가 되게 되면서 상대는 1선과 2선을 관통하는 패스를 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형태만 잘 유지한다면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앙 펠릭스와 스털링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의 턴이 한번 끝난 이후에 수비로 전환할 시간이 13초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앙 펠릭스는 화면에는 공과 가까운 곳까지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당 위치로 가지 않은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스털링의 경우에는 화면에 거의 잡히지도 않은 상태죠.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내내 레알 마드리드이 첼시에 비해서 전환의 속도,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겨서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에서도 앞섰지만 거꾸로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에서도 앞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첼시는 여전히 공격을 했다가 수비로 전환되는 속도에서도 굉장히 뒤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1선에 위치한 주앙 펠릭스와 스털링이 수비로 전환하는 속도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습을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전력 질주로 포지션을 다시 리포지션을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런데 현대 축구의 기준에서 봤을 때 13초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아마추어 축구 레벨에서 보더라도 13초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이 정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13초라는 시간은 정말 뭐 골이 한 차례 이미 나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13초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수비 진영을 구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1선 2명 중 1명은 화면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레벨에서는 나와서는 안 될 수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사실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방금 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1선이 있었다면 토니 크로스는 첼시의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앙 펠릭스가 이 둘의 사이, 그러니까 코바시치와 엔조 페르난데스의 대각선에 위치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엔조 페르난데스와 캉테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곳에 스털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 안쪽으로 라인을 관통하는 패스를 크로스가 시도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지만, 반면에 1선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로스는 첼시의 2선을 관통할 수 있는 패스를 집어넣게 되고 해당 패스를 받기 위해서 호드리구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2선이 공략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을 2선이 아니고 3선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3선이 가져가면서 지금은 왼쪽 센터백이었던 꾸꾸레야가 전진하기 위한 모습을, 전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상황이 무엇이냐? 호드리구가 공을 받은 이후에 발베르데에게 리턴이 이어졌고 꾸꾸레야는 호드리구를 막기 위해서, 공을 가지게 되는 호드리구를 막기 위해서 전진했기 때문에 첼시의 백라인이 간격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은 꾸꾸레야의 등 뒤에 해당되는 공간이 발생했고 이를 호드리구가 활용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등 뒤를 허용한 꾸꾸레야를 커버하기 위해서 칠웰이 안쪽 공간으로 좁혀 들어와서 공을 가진 호드리구를 수비하다가, 이미 지금은 보시게 되는 것처럼 백라인이 공략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골키퍼가 직접적으로 직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칠웰이 파울을 했다가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장을 당한 것은 칠웰이었지만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의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5-3-2에서 1선 2를 구축해야 했던 주앙 펠릭스와 스털링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간에 이 엘리트 레벨, 특히 챔피언스 리그라는 완전히 최상위권 팀들이 모여서 경기를 하는 이 레벨에 있어서 13초라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비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여기서 실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려 이상한 정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첼시는
경기 내내 레알 마드리드에게 수비 전환이든 공격 전환이든 전환의 속도에서 내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팀의 방향성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내가 수비로 전환해야 된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 첼시는 제 관점에서는 온전한 축구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시즌 동안 임대 선수를 포함해서 15명의 선수가 영입이 됐고, 그리고 감독 또한 교체가 2번이나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한 비율을 여기서도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고등학교 반이 뭐 예를 들어서 30명 정원, 40명 정원이 있는데 한 반에 15명이 전학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라. 담임 선생님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 반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전학 온 15명이 국적이 다 다르고 쓰는 언어 또한 다르다면은 이에 대한 뭔가 사태의 심각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보울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야구팀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야구팀은 예를 들어서 선발 투수를, 리그 최정상급 투수가 있다면은 최정상급 선발 투수를 동시에 3명, 4명을 영입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투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선발로 나서는 날에 나서서 공을 잘 던지면은 말 그대로 자신의 기능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영입이 이뤄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반면에 축구는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영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경기에 동시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수라고 한들 그 선수들이 서로가 동시에 경기에 떴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번 시즌 첼시는 그런 관점에서 축구 종목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독이 누가 됐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은 크게 놀랍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